안녕하세요. 2025년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좀 희망찬 얘기로 시작하고 싶은데 사실 나라 안팎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또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은 지금 큰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큰 틀에서 세계 전쟁과 통일에 대한 좀 다양한 시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국방 전문가시죠?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전국이 좀 혼란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프랑스도 전국이 혼란하다고 하는데 프랑스에 있다가 탈북을 간 맞죠? 유학파 김정국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방부 차관을 지내시기도 했고 원래 또 국방 전문 기자를 하셨었잖아요. 맞죠? 네. 기자를 네. 한 것은 아니고요. 그 국방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한 23년간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맞아요. 북한 실장이나 안보센터장 이렇게 하면서 예. 경력을 쌓아서 통일부 자문위원을 상당 기간 오래 했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막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면 그 못해야 하는데 제 인생의 한 부분인데 통일 이야기라는 주제로 만화 구성 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왜 국방 전문 기자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냐면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요. 언론의 기고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희가 뭐 뉴스를 보다 보면 항상 단골로 나오셨던 고전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많이 했고 비교적 그 글을 좀 많이 쓰면서 생각을 정리했던. 예. 전 세계 상황 뭐 하나로 짤막하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거 짤막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어떤 단위를 딱 이렇게 범주를 정확하게 정하면 되거든요. 예. 뭐 글로벌 차원에서 한반도 차원에서 또 서울 차원에서 이렇게 서너 가지 나눠서 보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글로벌 차원에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중동에서는 또 이스라엘과 또 주변 국가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 동북아에서 보면은 제일 이제 핵심적인 게 지금 북한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병력을 보냈던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북한의 청년들이 그 파병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우리가 만약 전쟁터에서 만났다면 서로 총뿌리를 겨눌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소식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남 얘기 같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면 내가 저기 안 나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군인인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간 거기 때문에 내가 군사복무를 안 하고 있었던 걸 좀 가장 다행스럽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나간 당사자들과 그 부모들,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좀 안 됐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저희가 뭐 시사 프로나 뉴스에서 보면은 뭐 하나의 숫자로 저희가 셀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몇 년이 들어가 보면 다 누군가 아들이고 정말 인간적으로 마음이 짠한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 벌써 3년째예요.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성격은 분명히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죠. 침략 전쟁인데 침략 전쟁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로 단기간에 한 2주 안에 전쟁을 끝낼 줄 알았는데 푸틴은 푸틴 뜻대로 전쟁을 종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젤렌스키는 지원을 받고 있지만 땅을 수복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전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변수는 변수예요. 이기 트럼프 정부가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종식시키는 방법은 있죠. 젤렌스키는 결국 해외 지원, 또 미국의 지원, 나토 지원에 의존해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력을 가하면은 이 종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장 피해자가 많이 속출할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종전의 조건들이 현재의 전선을 중심으로 휴전한다는 이런 과정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쟁이 끝나는 날 한 평이라도 더 갖고 그렇습니다. 있어야 우리도, 유리하다. 6.25 전쟁 때 보면은 종전을 앞두고 하나의 한 평이나 더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손실되는, 희생되는 게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북한군의 피해가 굉장히 우려돼요. 그렇지 그 지역이 2차 세계대전 때도
한계의 전 43년 한계의 전투에서 한 35만 명이 희생되었던 피할 곳이 별로 없는 평원 지역이기 때문에 크루치크 지역에서 러시아는 그것을 회복한 상태에서 휴전을 들어가려고 할 거고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크루치크를 점령한 상태에서 돈바스 지역의 땅을 좀 더 회복하는 그런 조건을 낼 것이기 때문에 조금 치열한 전쟁이 전선에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전쟁을 해봤자 정말 득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계속 세계 속에서 전쟁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전문가시니까 좀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왜 이렇게 전쟁을 반복하는가? 전쟁은 정말 고통스럽죠. 그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도 강요하고 그러나 전쟁을 꼭 그 공동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반도 역사에서 보면은 꼭 전쟁을 잘했다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가 하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고구려 백제가 망하고 당나라가 합해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당나라가 약속을 어기고 고구려 땅에는 안동 도읍을 만들고 백제 땅에는 웅진 도독부를 만들고 신라에는 계림 도독부를 만들어 신라의 왕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당나라 일부로 당나라 영토로 편입하려고 할 때 그 약한 신라가 당대 최고의 제국인 당나라를 상대로 670년 전쟁을 결심합니다. 아, 그랬군요. 그 전쟁을 결심해서 7년 전쟁을 해요. 당나라를 물리쳐서 이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 역사를 만든 거예요. 또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전쟁을 하지 않았다 북한식 정치 체제가 확산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고통스럽고 전쟁 안 해야 되는 것이 최대한 안 억지돼야 되는 건 맞지만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좀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가장 큰 수단은 전쟁하면 이길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억지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잘 대비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혼자서 전쟁을 억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집단안보 나토라든지 또 양자 동맹 관계 한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동맹, 호주와의 동맹 이런 동맹을 통해서 집단안보 기제와 자국의 군사력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군사력을 확충한다. 전쟁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오히려. 기본적인 결국은 군사력이 없이는 그 전제력을 억제할 수 억지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게 북한이 이제는 대놓고 우리를 적국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제 한반도 안에 두 국가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두 가지 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장악력 이게 좀 흔들리고 있다는 썰이 있고 아니다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북한 내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 네. 김정은으로서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체제를 유지할 때 이데올로기가 남조선 해방을 해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체제를 유지시킨 부분인데 그걸 포기한 거거든요. 왜 포기했겠어요? 여기 정국 씨가 있지만은 북한 주민들 속에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 통일되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자꾸 선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체제를 유지하는데 주민들이 자꾸 대한민국을 그리워하고 대한민국에 자꾸 기대 심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일종의 패배주의적 선언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어쩔 수 없어. 일본이 강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주의로 보이지만은 일본의 위시에 눌려서 패배주의를 택해서 일본의 친일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지만 포기하지 언젠가는 않았던 우리가 사람들은 국권을 도로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래 믿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약간은 현실 인정하면서도 이상주의자이고 낙관주의자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에 무슨 일이 생겼다. 우리가 헌법에 영토조항이라든지 존재해야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두 국가론이 된다면 상관할 필요가 없어지는. 북한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네.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우리는 똑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영토조항이라든지 국민조항을 둬야 북한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우리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 우리 헌법을 근거로 우리가 그것을 수습하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 중에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자꾸 선망하는 거, 통일에 대해 기대하는 거, 심리를 자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정국 씨가 북한 안에 있었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두 국가론을 갖고 나왔잖아요.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장군님하고 잘 살아야겠다였을까 아니면
이랬을까요? 일단 이게 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충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잠깐은 멍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약간 멍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멍해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생각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였고, 어릴 때부터? 네, 이건 뭐 김정은, 김일성의 사상도 아니고 그냥 한민족이었으니까 하나가 되는 게 수순이고 당연한 법칙 같은 거였는데 이걸 갑자기 뒤집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럼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이 통일을 포기한다는 부분은. 이게 좀 세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젊은 세대는요? 젊은 세대는 좀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통일에 대한 의식이 우리는 많이 약화됐거든요. 젊은 층은. 젊은 세대는 사실 점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김정은이 이번에 두 국가론을 한 게 나름 젊은 사람이고 그래도 나름 똑똑하니까 그런 정책을 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만약 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저국을 지켜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럼 나 전쟁에 나와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젊은 친구들을 파병을 보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요거 여쭤볼게요. 2024년도 한반도 안보상 매우 엄중했었는데 2025년도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주한미군과 관련한 그 분담금을 확 높여서 한미 동맹이 흔들릴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양국 관계는 어느 나라나 우방국가 관계도 늘 그 트러블이 있는 거죠. 갈등적 요소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아마 제일 충격받을 수 있는 상황은 주한미군 철수 규모를 조금 줄이거나 한미동맹 차원이 아니고 주한미군 차원이 아니고 해외미군 기지를 전반적으로 철수 축소로 조정할 때 그 문제를 잘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통일 담당 구독자 여러분도 이 얘기 들으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시죠? 더 심도 있는 이야기 2편에서 계속됩니다. 통일 담당.